세강자 있잖아요. 이준수 씨.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짧게 공개가 됐고 법정에서 공개됐던 내용 중에 몇 개 때문에 뭐 당시에도 김건희 씨가 뭐 구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2013년 4월에 경찰의 도이치 내사 소식이 있었고 이걸 이 씨가 김건희 씨한테 전했는데 김건희 씨는 나랑 하는 얘기 완전 비밀로 해라는 말을 했고요.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김건희 씨가 또 이거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난 못 가. 뭐 요런 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수많은 이야기들은 빼고라도 요런 내용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관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미 입증할 건 차고 넘치는데 세강자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로 이제 법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범행의 그 범죄의 종류에서 상태범이 있고 뭐 계속범이 있고 즉 시범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딱 살인했다 하면은 살인으로 끝나는 건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 산정을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3차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1차, 2차 잘라놓고 보니까 1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같은 세강자 씨와 쭉 같이 해왔고 그러니까 1, 2, 3차라고 굳이 안 나눈다면 그 뭐 3차라고 말하더라도 그 마지막 지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 한다고 했던 1차부터 시작해서 3차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범과 비슷한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그렇게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어서 김건희 씨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그러니까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죠. 특경법 특성상 5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일부러 좀 잘라갖고 살라미로 해서 조금씩 형을 받는 걸로 했는데 왜냐면 그 밑으로 내려면 3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게 50억이 나가면 5년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세강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김건희 씨도 기소가 안 됐지만 세강자도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두 분 기자분들은 듣는 얘기 없으세요? 제가 취재 중이었습니다. 좋아. 질문하는 기자 아닙니다. 질문에 답하는 기자입니다. 주말에 힘들었습니다. 뉴스다이브 보려고. 매부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아이 좋아라. 여기 아직 안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문자 500개잖아요. 그 문자 500개의 그 밑에 이 서랑 성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검 쪽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는데 내가 멘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낭설에 의하면 뭐 내밀한 문자라고 했지만 이게 뭐 그냥 결국은 조금 양념을 쳤다는 설도 있다 했는데 제가 물어본 사람의 그 취재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본 사람들한테 몇 명 물어봤대요.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99%다. 무엇이? 그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관계였다는 게 지금 문자는 도이치모터스 그것만 공개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기가 왜 더 진짜 우리 그 시체말로 우리 폭렬이 형. 폭렬이 윤석열 폭렬이 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그게 왜 나오냐면 그 2012년 3월에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 보시면 이준수 그 세강자 이준수랑 카톡 나눈 게 거의 대부분 결혼 후예요. 2011년 문자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한국일보 공개된 거는 그 주가 조작 관여 그 부분만 잘라서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근데 실제 와갔던 문자 있죠. 카톡이나 문자는 특검 쪽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거는 기사거리는 안 된다. 다만 정말 수사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서 제가 편지로 좀 보내주고 싶어요. 이건 장르가 달라지는데요. 장르가 달라져요. 일단 요거 하나랑 그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잡혔잖아요. 그제 잡혔는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그 약간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특검이 알려줬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발로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주했다. 근데 상황이 뭐냐면 그때 특검팀하고 경찰팀이 그러니까 두 소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영장이 각각 달라요. 한쪽은 체포영장이고 한쪽은 압생영장.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나와 있는 음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제 압색이잖아요, 영장. 압색이니까 이것저것 이제 좀
뒤지고 있는데 그 방에 드레스룸이 있었나 봐요. 드레스룸으로 슬 들어가더니 거기서 맨발로 뛰어내렸다고 그러니까 특검팀 하는 말은 이제 그쪽에 이제 수석이 하는 말은 뭐냐면 비밀번호가 뭐가 있으니까 앞에 몇 개 풀어주나 봐요. 아 이건 몇 번입니까? 뭐 좌라락 해서 풀어주고 좌락 풀어주는데 저기요 잠깐만요 하는데 없어졌대요. 와우. 이 새끼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드레스룸으로 해서 쏙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도 좀 나이브한 게 영장이나 그거 범죄 그 수사 경력 설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회프로 해놓고 해야지. 김건희 특검이 이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니 경찰이 와 자기들은 영장의 그 성질이 다르니까 약간 그러니까 설마 그리고 설마 압색할 때 달아난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압색 영장을 받으면 이 사람을 아니 그래 좋아 내가 물건에 대한 압색 영장이지 당신을 잡아가는 거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달아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보통 압색 보고 영장을 있죠, 당하면 그 뭐 가져가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좀 다투려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혹시 뭐 좀 내밀한 게 나올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지켜보는 게 국룰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피의자들이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영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거기 그쵸, 소위 그쵸. 말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통상 그러니까 설마 달아 그리고 달 맨발이었대요. 그러니까 특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분위기에 요 정도 톤에 요 정도 지금 그러면 그렇죠. 설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 가실 때 그 창문 아래쪽에 뭐 압정이라도 몇 개 뿌려놓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체포가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1층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불상사는 뛰어내리다 또 다쳐서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불체자나 마약 뭐 아니면은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불륜 이런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1층에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미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겨레 단독 취재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 쪽으로 받았다는 그 샤넬 가방 이게 매장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경옥 전 행정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업무 수첩이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샤넬 804만 원 블랙 라지 730만 원 화이트 뭐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할 품목 같은 것을 적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 글씨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글씨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교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업무 수첩이잖아요. 시장 조사를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야 훌륭한 부하직원이네. 아주 훌륭한. 예.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발견됐다고 나오는 것도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발견됐고 내가 그 수사에 협조했다는 소식이 김건희 씨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 필체는 아니다라고 버티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업무 수첩이 나왔을 리는 없고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왔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의미심장하고 앞으로 이쪽에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일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늘 부족해요. 뉴스는 훨씬 더 많은데 앞서 얘기했던 그 세강자 구속 이후에 이제 조사받기로 했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날짜를 또 뒤로 미뤘다 그래요. 네. 예. 아무튼 이런 내용들까지 뭐 후속 보도들은 저희가 늘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보도들 전해드릴 텐데 우리 이정주 기자가 그 취재원들 만나면 이제 밥을 사고 그러나 봐요. 밥을 사야죠. 예. 예. 저는 근데 그 유튜브한테 이제 안 삽니다. 예. 제가 무슨 저보다 밥 사기 대본한테 전에 밥 사는 기분이에요. 밥 사기 전에 뭐 저 월급 명세서라도 보고 아니면 뭐 종소세 냈던 거라도 좀 체크를 해보고. 잔액 확인하고. 원래 그런 제가 짜치는 짓 안 하는데 나 그 유튜브들 야 너네 잘 봐 내가 밥 안 산다 이제. 제가 산 거 받을지 진짜 추적하기 받지는 않을게요. 제가 예.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니. 거하게 한번 사겠습니다. 예. 고평론가님 누가 봐도 저보다 많이 번 거 아,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이건 내가 진짜 봐도 내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게 상도에 어긋난 짓이에요, 진짜. 그래요. 가장 분노한 목소리. 예. 지금까지 만난 일에 가장 분노했어요. 갑자기 생각나 그 영수증 생각나서. 자, 오늘 1부 함께했던 우리 이정주 기자, 정구승 변호사, 최정 부국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 2부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관련 현안들 이야기,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항상 1부 마치고 2부 패널 들어오실 때 게스트 들어오실 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저 앞에서 다들 인사 나누시느라고 안 들어와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리해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왜 빨리 안 들어오고 저기서 뭐 하시나. 예. 예. 자 일단 우리 뉴스다이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기 있는 음료수는 뭐예요? 이거 마셔도 됩니까? 그럼요. 커피입니다. 커피예요? 예. 좋네요. 아니면 뭐 물 다른 거 뭐 필요하시면. 커피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항상 잠은 부족하고요. 그러게요. 예. 늘 언제 봐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주민 의원과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이게 네. 일단은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는 일찌감치 하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했어요. 예.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그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지금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안 몇 가지만 좀 짚고 말씀하시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란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내란에 대해서 뭐 당연히 관심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변호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시고 지금도. 네. 예. 그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 뭐 지금 이름을 뭐 이하상, 권우현, 뭐 이번에 보니까 유승수, 고영일 등등, 김지미 변호사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뭔가 부적절함 이런 건 우리가 다 눈으로 봤어요. 봤죠. 그래서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대법원 단위에서의 어떤 입장이 왜 없느냐? 그리고 변협이라고 또 변호사들 협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왜 입장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는 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상대로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죽었어. 그렇죠. 뭐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욕설 당연히 섞어서 아무런 제지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늦게나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 입장은 나왔지만 유감 표명 정도였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이건 대법원에서 엄히 경고하고 문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변협도 사실 이런 행태를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단순한 어떤 재판과 사건에서 나온 행위도 아니고 사실 한덕수 관련된 내란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판사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심히 문제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 괜찮아. 이진관한테는 그렇게도 돼.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직위원 판사 재판 금요일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됐나 보던데 그 방청석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조금만 소란해도 뭐 나가라 그런다든지 뭔가 제재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고 직위원 판사가 막 웃으면서 진행을 해요. 마지막에는 그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직위원 판사한테 귀엽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 낯뜨거운 일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은 내란 관련된 사건이에요. 심지어 여인영이라는 그 현직 방첩사령관의 핸드폰 메모를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죽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었던 일인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의무로 두고 있는 그런 사법부에서 마치 이런 사건을 가볍게 다룬다. 뭐 재롱장치 하듯이 진행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진짜 뭐 분노해야 되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도 긴가민가 할 텐데 직위원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법원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예. 법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이름 거론했던 이 몇 명의 변호사 말고도 네.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어떤 조치가 왜냐하면 없다면. 시그널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돼.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혹시 예. 민주당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재 뭐 그 법적으로 민주당이 뭔가를 하기는 되게 애매하고 네, 어려운 상황인 건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고발 조치나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음. 당 차원에서 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다행히 그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관련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 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진관 판사도 그런 얘기를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일단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법원이나 변협에 좀 압박을 가해야죠. 이거는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그리고 변호사의 품격을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이미 나온 지 제법 됐고요. 저만 해도 얘기한 지 한 예.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당 내에서의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고 이제 설치하는 방향으로 물론 대통령 순방 이후에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간에 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면 뭐 위헌 논란 그리고 그럼 이걸 1심부터 적용할 수 있느냐 혹은 2심부터 하는 게 맞느냐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어떤 특별 재판부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게 저예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이 사건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시스템을 좀 달리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제가 특별 재판부를 예. 제안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법무부 등과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때 검토를 마친 결과 위헌적이지 않다였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법원의 판사를 데리고 와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원에 있는 판사 중에 다른 사람이 맡도록 만드는 즉 배당 절차의 입법부가 그렇죠. 트랙을 만드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무작위 배당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이 훼손됩니다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뭘 알게 됐습니까? 법원이 무작위 배당만 합니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배당 방법을 임의로 써왔던 게 그렇죠.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작위 배당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공정성 이런 것들만 담보할 수 있다면 무작위 배당 아닌 것도 법원 스스로 해왔고 예. 따라서 입법부가 그런 배당 절차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위헌 논란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고 바뀐 재판부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니냐는 그렇겠죠. 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초에 법원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굉장히 간이하게 하는 절차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그동안 갱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재판을 다 거의 다 리뷰를 해줘야 된다라고 건데, 알고 있는데 그게 간소화됐다고요? 간소화됐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2번 정도 기일을 열면 갱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성 논란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 법무부 검토도 있었고 배당 절차는 무작위 배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고 등등등에서 위헌성 논란은 없고 배당 관련된 갱신 관련된 절차 규정도 바뀌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이 부분도 사실상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적인 어떤 논란도 사라졌다. 이거 빨리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것은 민주당만 뭐랄까 일치 단결돼서 의지를 가지면 속전을 내는 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절차 등등 실무적 프로세스는 있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도 뭐 혹시나 1심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소심 때는 좀 국민분들이 덜 불안한 상태로 내란 재판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 또 어찌 됐든 추가적인 구속 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피해자가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매번 조마조마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건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맞습니다. 구속 취소 때부터 쭉 많이 봐와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저건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고 또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법원 입장에서도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배당 시스템. 그래 한번 좀 외부에서 해서 해. 우리는 어떤 판사가 하더라도 결론은 같아. 이런 신뢰를 보여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결론은 같아.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도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2019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이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당의 의원들 관련된 1심 선고가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2019년 4월 이후로 치자면 6년하고도 뭐 7개월. 한참 시간이 지났고 기소된 걸로만 따져도 5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1심 선고가 이제서야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보면 유죄인데 벌금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검찰의 구형은 징역형 구형. 징역형이었고 네. 의원 상실이 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내용은? 저는 이때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법은 안 되고 집단으로 뭔가 회의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회의를 열려다 보니까 회의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해서 몸싸움이 있어서 그 몸싸움에 대한 부분만 기소가 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특히 저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구약식으로 했어요. 벌금만 가능한 걸로 기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좀 명구스러웠을 거예요. 애매하니까. 저는 기소된 단계부터 검찰의 모든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결론만 빨리 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과 같이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론을 분리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선고만 같이 되게 된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나경원 등 의원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이배라는 의원이 감금됐었죠. 국회의원 여러 명에게 의해서 감금당했습니다. 그냥 몸으로도 막혔을 뿐만 아니라 쇼파나 가구 등을 가지고 문을 잠갔어요. 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창문을 열고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장면이 연출된 거죠. 유명한 장면이었고 이거는 외신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일반인이 다수가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감금하면 벌금 300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괴리가 오는 거예요. 벌금 300 나와요? 벌금 200 나오고 벌금 100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의안과라는 국회 사무처 공간을 점거하고 똑같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장으로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못 들어오게. 또 안에 있던 직원들도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팩시밀리 같은 의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계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접수되는 서류를 잡아서 낚아채서 찢어버렸어요. 그 이은재 의원이 뺏어가고 그랬었죠. 여러 의원들이 그 일을 같이 했죠. 자, 일반인이 그랬다면 벌금 한 200~300만 원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표 좀 띄워주세요, 저희.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의원인 사람들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순서를 보자면 이철규 의원까지가 현역 의원이고 그 밑에 김태흠, 이장우 두 인물은 지금 광역단체장이죠. 그리고 황교안 뭐 자유혁신 대표로 적혀 있지만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래서 뭐 좀 상징적인 인물들만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을 빼고는 26명이 기소가 됐던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집행 방해 등과 국회법 위반을 나눠 놓은 이유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기준이 다른 거죠. 저게. 다릅니다. 국회법 위반은 말 그대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근데 왜 딱 나경원 의원이 400만 원으로 제일 높게 받았죠. 이거 왜 옛날에도 뭐 선거 지나고 나면 이제 뭐 100만 원 기준인데 뭐 90만 원 나오고 80만 원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뭔가 관례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하여튼 이해할 수 없고요. 그날 있었던 일은 아마 국회 역사상 다시 반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물리적인 어떤 동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면 또 저래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더 해도 돼. 괜찮아 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헬스장 좀 다니셔야 돼요.
뭐 뜯어 붙이고 말리고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말하던 동물국회 때 막 최루탄 터지고 했던 그 시절까지 아니더라도 그 시절보다 사실 더하죠. 이거는 국회가 해야 할 일,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을 의안가 앞을 막는다는 게 그게 무슨 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목진지 설치해놓고 네. 거기서 막는 것 같은 아니 한번 느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의안가를 막아서 그 당시 문제됐던 법이 두 가지예요. 네.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 제가 그때 그렇죠. 협상 담당이었던 법.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이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예. 얘기할 때니까. 예. 그 두 개 말고도 거의 일주일 동안 모든 의안이 접수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그 두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는 국회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한 덩이는 물리적 충돌을 막는 부분이고 한 덩이는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걸 동시에 도입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막으면서도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다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해라.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래도 330일 걸립니다. 그렇죠. 거의 1년 걸리니까. 거의 1년 걸리는 예. 제도예요. 아유 안 되면 그거라도 해서 뭔가 성과는 내라.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들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라도 어기면서 그때 동시에 도입됐던 법정 절차도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양쪽을 다 침해한 겁니다. 저희들은 법이 정한 트랙대로 의결 정족수 다 채워서 의안 상정한 다음에 처리하려고 했었던 걸 방해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그 당시 했던 거는 국회에 어떤 새롭게 도입됐던 모든 양쪽 기준을 다 훼손한 거예요. 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항소 여부 가지고도 말이 많지 항소해야죠.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존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형량 관련돼서는 대장동 사건은 일부 피고인은 형량이 더 나았고 그렇죠.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정도 형량이 높게 나왔어요. 예, 그게 검찰의 구형보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표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검찰의 구형한 형종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금고형이 아예 벌금형이 벌금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러면 무조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기준에 예, 따라서.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붙여놓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뭐 금고형, 벌금형, 그러니까 형은 다 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레벨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은 뭐 무슨 형 이상이면 어쩌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또 무슨 형 이상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잘 없습니다. 형 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형과 징역과 금고는 다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같은 같은 형에서의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형 종이 달라질 때는 무조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의 항소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 등은 뭐 항소 조건 보고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